부산의 겨울바람은 칼날 같았다. 해운대에 마천루를 휘감아 돌며 가난한 동네의 좁은 골목까지 파고드는 바람은 인정사정 없었다. 해동건설의 대표이사 도서구는 막 지옥 같은 이사회를 마친 참이었다.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잉크처럼 번졌고 관자 놀이는 지끈거렸다. 평소 같았으면 검은색 제네시스의 뒷좌석에 몸을 실었겠지만 오늘따라 그는 걷고 싶었다. 차가운 공기가 이 두통을 조금이라도 씻어내 주길 바라며 그는 자신의 값비싼 이탈리아제 코트깃을 세웠다. 구두굽이 차가운 아스팔트에 부딪히는 소리가 공허하게 울렸다. 그의 인생처럼 47세 남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그의 세상은 방음 처리된 회의실과 텅 빈 펜트하우스처럼 고요하고 차가웠다. 그때였다. 골목 모퉁이의 작은 슈퍼마켓 앞에서 무언가 그의 코트 자락을 부드럽게 하지만 단호하게 잡아당겼다. 짜증 섞인 시선으로 아래를 내려다본 서구의 눈에 낡은 패딩 점퍼를 입은 작은 소녀가 들어왔다. 대여섯 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소녀의 품에는 낡은 담요로 감싼 더 작은 꾸러미가 들려 있었다. 아저씨, 아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를 올려다보는 눈빛은 놀라울 정도로 깊고 단단했다. 그 눈빛에는 겨울 추위도 세상의 무관심도 녹여버릴 듯한 절박함이 담겨 있었다. 얘한테 우유 좀 사주세요. 소녀는 품에 안은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보여주며 말했다. 담요 틈으로 꼼지락거리는 작은 아기의 발이 보였다. 저 크면 꼭 돈 갚을게요. 정말이에요. 서구는 잠시 할 말을 잃었다. 저녁장을 보고 집으로 향하는 사람들이 두 사람을 스쳐 지나갔다. 아무도 이 작은 소녀에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다.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평소에 그였다면 그 역시 그랬을 것이다. 지갑에서 10,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 쥐어주고는 서둘러 자리를 떴을 테지. 하지만 아이의 마지막 말, 꼭 돈 갚을게요 라는 그 진지한 약속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 그는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렸다. 아버지가 노름비주로 집안의 마지막 쌀도까지 비웠던 날, 옆집 아주머니에게 울며 돈을 빌려야 했던 10살의 도서구. 그때 그도 똑같은 말을 했었다. 나중에 커서 꼭 갚겠습니다. 그 시절의 수치심과 필사적인 존엄성이 뒤섞인 감정이 수십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그의 심장을 찔렀다. 엄마는 어디 계시고 서구는 자신도 모르게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집에 계세요. 근데 엄마가 많이 아프셔서 오래 못 걸으세요. 소녀는 자신을 미래라고 소개했다. 품에 안은 아기는 남동생 태호라고 했다. 미래는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마치 비밀을 지키는 사람처럼 조심스러웠다. 바람이 더 차가워졌다. 미래는 동생을 감싼 담요를 여미며 몸을 살짝 떨었다. 다해진 운동화 코는 구멍이 뚫려 있었고 한눈에 봐도 누군가에게 물려받은 옷은 아이의 작은 몸에 헐렁했다. 그러나 미래는 불평 한마디 없이 꼿꼿이 서 있었다. 그 작은 어깨에는 나이에 맞지 않는 책임감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서구는 지갑을 열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5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미래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걸로 우유도 사고 동생 기저귀도 사고 너 먹고 싶은 과자도 사. 미래의 눈이 동그래졌다. 아이는 손에 들린 돈과 서구의 얼굴을 번갈아 보았다. 이렇게 많이는 괜찮아. 갚지 않아도 돼. 아니에요. 꼭 갚을 거예요. 미래는 돈을 쥔 채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 순간 서구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다. 수백억짜리 계약을 성사시켰을 때도 느껴보지 못했던 이상한 충만감. 그는 자신이 이 만남을 여기서 끝낼 수 없으리라는 것을 직감했다. 이 아이와 아픈 엄마 그리고 갓난아기 동생의 이야기가
그의 텅 빈 마음에 돌멩이처럼 던져졌다. 파문이 일고 있었다. 우유는 내가 사줄게. 같이 들어가자. 서구는 거의 반사적으로 미래의 작은 손을 잡고 슈퍼마켓으로 들어섰다. 평생 비서에게 장보기를 시켜왔던 그에게 슈퍼마켓은 낯선 행성이었다. 그는 우유 한 팩의 가격이 얼마인지, 기저귀 한 팩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도 몰랐다. 직원이 분유는 어떤 걸로 드릴까요?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잠시 멍하니 서 있었다. 미래가 조심스럽게 가장 저렴한 분유를 가리켰다. 서구는 말없이 가장 비싼 유기농 분유를 집어들었다. 그리고 기저귀 물티슈 이유식 식빵 과일. 그는 생각나는 대로 카트에 물건을 담았다. 카트 2개가 금세 가득 찼다. 아저씨, 돈이 모자라요. 미래가 불안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건 내 약속에 대한 성금이라고 생각할게. 서구가 무심한 척 대답했다. 처음으로 미래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그 미소는 그의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을 녹이는 작은 불씨 같았다. 계산대에서 수십만 원이 넘는 금액을 카드로 결제하는 서구를 보며 슈퍼마켓 직원은 이상한 눈으로 힐끔거렸다. 서구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행동을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멈출 수도 없었다. 슈퍼마켓을 나왔을 때 밤은 더 깊어져 있었다. 가로등 불빛이 길게 그림자를 늘어뜨렸다. 여기까지만 데려다 주시면 돼요. 저희 집 다 왔어요. 미래는 한 블록을 더 걸은 뒤 멈춰 서서 말했다. 서구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미래가 가리키는 방향에는 아파트 단지나 주택가가 아니었다. 낡은 공원과 그 너머로 이어지는 어둡고 스산한 강변 산책로뿐이었다. 고맙습니다, 아저씨. 미래는 꾸벅 인사를 하고 양손 가득 든 비닐봉지를 들고 어둠 속으로 걸어갔다. 아이의 작은 실루엣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서구는 그 자리에 서서 미래가 사라지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무언가 잘못되었다. 강한 위화감이 그의 발목을 다시 한번 붙잡았다. 아이의 집이 저 방향일 리가 없었다. 저 너머에는 남청강 다리뿐이다. 그는 잠시 망설였다. 어린아이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일까 하지만 아이의 위태로운 뒷모습과 동생을 지키려는 그 단단한 눈빛이 그의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걱정이 합리적인 판단을 압도했다. 서구는 결심했다. 그는 코트깃을 다시 한번 여미고 그림자처럼 조용히 미래의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도시의 소음이 멀어지고 차가운 강바람 소리만이 귓가를 스쳤다. 그는 자신이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그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작은 희망 같은 혹은 절망 같은 그 아이의 뒤를 쫓아야만 한다는 본능만이 그를 이끌고 있었다. 도서구의 비싼 구두는 거친 흙길 위에서 위태로웠다. 그는 그림자의 몸을 숨긴 채 작은 소녀가 어둠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조심스럽게 쫓았다. 화려한 해운대와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이곳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다. 도시의 불빛은 멀어졌고 차가운 강바람이 스산하게 그의 뺨을 스쳤다. 자신의 행동이 스토킹처럼 느껴져 잠시 망설였지만 아이의 진지했던 눈빛이 그의 발걸음을 재촉했다. 미래는 공원을 가로질러 작은 언덕을 내려갔다. 서구는 잠시 아이를 놓쳤지만 이내 남청강으로 향하는 좁은 길을 따라 걷는 작은 실루엣을 다시 발견했다. 강은 부산의 중심을 가로지르며 묵묵히 흐르고 있었고 겨울의 강변은 특히 더 외롭고 황량했다. 마침내 미래는 낡고 인적 드문 달이 밑으로 사라졌다. 서구는 달이 기둥 뒤에 멈춰서서 숨을 죽였다. 안에서 희미한 빛과 함께 사람의 목소리가 새어 나왔다.
그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어 안을 엿보았다. 그리고 그가 본 광경은 그의 가슴을 거대한 망치로 내리치는 듯했다. 다리 밑 콘크리트 바닥에는 여러 장의 판지와 낡고 더러운 담요들이 깔려 있었다. 그들의 집이었다. 그 위에는 한 젊은 여자가 누워있다가 힘겹게 몸을 일으켜 앉았다. 여자는 심하게 기침을 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축축하고 차가운 공간을 고통스럽게 울렸다. 여자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고 눈은 깊게 패여 있었다. 29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지쳐 보였다. 엄마 나 우유 구했어. 미래가 달려가며 외쳤다. 여자는 딸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이내 의심의 빛이 스쳤다. 그녀가 바로 정지영이었다. 어떻게 돈을 구했어 미래야. 지영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그 사람이 다른 건 요구하지 않았니? 서구는 그 질문에 담긴 세상의 모든 때와 상처를 이해했다. 이 젊은 어머니는 낯선 이의 친절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온 것이다. 아니야 엄마. 그냥 정말 좋은 아저씨였어. 내가 크면 갚겠다고 하니까 웃으면서 괜찮다고 했어. 이것 봐. 다른 것도 많이 사주셨어. 미래가 자랑스럽게 비닐봉지를 흔들었다. 지영은 말없이 봉지를 받아들었다. 그 안에는 분유 기저귀 따뜻해 보이는 빵이 들어있었다. 그녀는 잠시 말이 없다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잘했어 우리 딸. 넌 항상 엄마의 자랑이야. 서구는 기둥 뒤에 숨어 그들 가족의 모습을 지켜보았다. 지영이 능숙하지만 지친 손길로 젖병에 분유를 타는 모습. 미래가 어머니 곁에 앉아 동생 태호의 작은 손을 만지작거리는 모습. 세 식구가 얇은 담요 아래서 서로의 온기에 의지해 몸을 웅크리는 모습. 물질적으로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그들에게는 서구가 평생 가져보지 못한 것이 있었다. 역경 속에서도 서로를 지키려는 필사적인 사랑. 서구는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났다. 그의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고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돌아가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화려한 광안대교의 야경이 그 어느 때보다 공허하게 느껴졌다. 그는 자신의 성공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서구는 넓고 푹신한 침대에 누워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평소와 달랐다. 중요한 회의 중에도 그는 전혀 집중하지 못했다. 재무팀장의 보고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그의 눈앞에는 오직 다리 밑에 그 처참한 풍경만이 어른거렸다.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 하죠. 그는 부사장의 당황한 표정을 뒤로하고 회의실을 나섰다. 그리고 비서에게 남은 일정을 모두 취소하라고 지시한 뒤 곧장 자신의 차를 몰아 마트로 향했다. 그는 다시 한번 카트 2개를 가득 채웠다. 이번에는 음식과 기저귀뿐만 아니라 두꺼운 겨울 이불 방한복 약품, 그리고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까지 담았다. 그는 다시 남청강 다리로 향했다. 어제와는 달리 오늘은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무거운 짐들을 양손에 들고 다리 밑으로 걸어 들어갔다. 누구세요? 가장 먼저 반응한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잠에서 깬 태호를 방패처럼 끌어안고 마치 침입자를 막으려는 어미 사자처럼 온몸으로 경계심을 드러냈다.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고 두려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미래가 그를 보고 환하게 외쳤다. 엄마, 어제 그 착한 아저씨야. 미래야 이리 와. 지영이 단호하게 딸을 불렀다. 서구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미래를 만났던 사람입니다. 혹시 도움이 될까 해서 필요한 물건들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는 들고 온 짐들을 바닥에 내려놓았다. 지영의 시선은 서구의 값비싼 옷차림과 그가 가져온 물건들 사이를 날카롭게 오갔다. 대가로 뭘 원하시죠?
그녀의 질문은 얼음장처럼 차갑고 직설적이었다. 서구는 순간 당황했다. 아무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지영이 그의 말을 잘랐다. 그녀의 입가에 쓴 웃음이 걸렸다. 당신 같은 남자들은 항상 뭔가를 원하죠. 우리가 불쌍해 보이나요? 동정 따윈 필요 없어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날아와 서구의 가슴에 박혔다. 하지만 그는 화가 나기보다 그녀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두 아이를 데리고 거리에서 생활하는 젊은 여자가 낯선 남자의 과도한 친절을 의심하는 것은 당연한 생존 본능이었다. 오해하셨습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입니다. 날이 너무 추워서 아이들이 걱정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아이들 걱정은 내가 해요. 당신 도움은 필요 없으니 이 물건들 가지고 당장 돌아가세요. 지영의 목소리가 격앙되었다. 그녀의 온몸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서구는 더 이상 말이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의 존재 자체가 그녀에게는 위협이었다. 그는 깊은 한숨을 쉬고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었다. 그는 품에서 어젯밤 미리 예약해둔 근처 모텔의 카드키와 자신의 명함을 꺼냈다. 그는 그것들을 깨끗한 바위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다. 알겠습니다. 이만 가보겠습니다.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이것만은 두고 가겠습니다. 근처 모텔입니다. 한 달치를 미리 계산해 뒀습니다. 따뜻하고 아이들을 씻길 뜨거운 물도 나옵니다.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쳐다보았다. 선택은 당신이 하십시오. 이 키를 버리셔도 좋고 그곳으로 가셔도 좋습니다. 그건 전적으로 당신의 자유입니다. 다시는 찾아오지 않겠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명함에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십시오. 서구는 마지막으로 아이들을 한번 쳐다본 뒤 말없이 돌아섰다. 그의 등 뒤로 지영의 혼란스러운 시선과 미래의 울먹이는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엄마, 나 추워. 서구는 차에 올라타면서도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는 것을 느꼈다. 그는 과연 옳은 일을 한 것일까? 아니면 그녀의 자존심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만 남긴 것일까? 그는 그저 자신의 전화기가 울리기만을 간절히 바랄 뿐이었다. 도서구가 떠난 다리 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남았다. 정지영은 그가 바위 위에 두고 간 모텔 카드키와 명함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쏘아보았다. 마치 독이 든 사과처럼 보였다. 부자의 변덕 혹은 위험한 덫. 그녀는 차라리 이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 위에서 얼어 죽을지언정 정체 모를 남자의 동정에 기대어 살고 싶지 않았다. 자존심은 그녀가 가진 마지막 갑옷이었다. 엄마, 저 아저씨가 준 거 안 가질 거야. 미래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필요 없어. 지영은 단호하게 대답하며 아이들을 자신의 품으로 더 끌어당겼다. 우린 우리 힘으로 살 수 있어.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하늘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오후가 되자 잿빛 구름이 부산의 하늘을 뒤덮기 시작했다. 이내 차가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는 빗줄기였지만 밤이 깊어지자 폭우로 변했다. 강바람을 타고 들이치는 비는 그들의 허술한 보금자리를 무자비하게 적셨다. 판지는 축축하게 젖어들었고 얇은 담요에서는 눅눅한 냄새가 피어올랐다. 콜록콜록. 그때 지영의 품에 안겨있던 타요가 심하게 기침하며 몸을 뒤틀었다. 지영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아이의 이마에 손을 얹었다. 불덩이 같았다. 태호야, 괜찮아 아가. 지영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녀는 젖은 담요로나마 아이를 더 꼭 감싸주었지만 태호의 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다. 아이의 호흡은 점점 더 거칠어졌고 우는 소리마저 힘이 없었다. 이곳에는 약도 따뜻한
물도 아이를 지켜줄 그 어떤 것도 없었다. 엄마, 타오 괜찮은 거 맞지? 미래가 창백해진 얼굴로 물었다. 아이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다. 지영은 딸의 얼굴과 아들의 뜨거운 몸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의 마지막 갑옷이었던 자존심에 서서히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자신의 고집 때문에 아이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그녀의 자존심보다 아이들의 생명이 더 중요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바위 위에 놓여있던 카드키와 명함을 집어들었다. 빗물에 젖어 명함의 글씨가 살짝 번져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빗물과 뒤섞여 흘러내렸다. 패배감과 모멸감이 온몸을 휘감았지만 그녀는 휴대폰의 전원 버튼을 눌렀다. 배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차가운 손가락으로 그녀는 한자 한자 번호를 눌렀다. 신호가 가는 동안에 몇 초가 영원처럼 느껴졌다. 한편 도서군은 자신의 펜트하우스에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통유리창 너머로 비에 젖은 부산의 야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었다. 손에는 값비싼 위스키 잔이 들려 있었지만 술맛을 전혀 느낄 수 없었다. 그의 모든 신경은 진동으로 맞춰놓은 휴대폰에 쏠려 있었다. 전화가 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그 고집 센 여자가 정말 아이들을 데리고 저 추위 속에서 밤을 새우면 어떡하지? 불안감이 그를 잠식했다. 그때 휴대폰이 짧게 진동했다. 모르는 번호였다. 그는 심장이 멎는 기분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도서구 씨, 맞으신가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비에 젖은 낙엽처럼 힘없이 떨리고 있었다. 정지영이었다. 네, 맞습니다. 부탁입니다. 제발 우리 좀 도와주세요. 아이가 너무 아파요. 울음에 섞인 그녀의 마지막 말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서구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어디 가지 말고 거기 그대로 있어요. 지금 바로 가겠습니다. 그는 겉옷을 집어들고 주차장으로 달려갔다. 제네시스에 시동을 걸자 강력한 엔진 소리가 고요한 지하 주차장을 울렸다. 그는 미친 듯이 엑셀을 밟았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이며 앞 유리의 빗물을 닦아냈지만 그의 조급한 마음까지 닦아내지는 못했다.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그의 차 헤드라이트 불빛이 비참한 광경을 비췄다. 폭우 속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있는 세 식구의 모습은 마치 세상의 끝에 버려진 난민 같았다. 서구는 우산도 없이 차에서 내려 그들에게 달려갔다. 쏟아지는 비가 순식간에 그의 비싼 수트를 적셨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괜찮습니까? 지영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얼굴은 눈물과 빗물로 범벅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품속의 태호를 보여주었다. 아이는 축 늘어져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서구는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코트를 벗어 태호와 미래를 감쌌다. 그리고 넋이 나간 지영의 팔을 붙잡았다. 정신 차려요. 어서 차에 타요.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차 안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것처럼 따뜻하고 고요했다. 히터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이 얼어붙었던 몸을 녹여주었다. 지영은 뒷좌석에서 태호를 끌어안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이 고급스러운 가죽 시트를 적시는 것을 보며 몸을 움츠렸다. 수치심이 목구멍까지 차올랐다. 가장 가까운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 태호를 맡긴 후에야 세 사람은 잠시 숨을 돌릴 수 있었다. 다행히 태호는 심한 감기 몸살이었고 해열 주사를 맞고 안정을 되찾았다. 의사는 조금만 늦었으면 폐렴으로 악화될 뻔했다며 혀를 찼다. 서구는 병원비를 수납하고 그들을 어제 예약해둔 모텔로 데려갔다. 모텔 방은 결코 고급스럽지 않았지만 그들에게는 천국이었다. 버튼 하나로 켜지는 밝은 조명 온기를 뿜어내는 난방기, 그리고 무엇보다 깨끗하고 마른 침대.
서구는 자신이 사왔던 짐들을 방 안에 내려놓았다. 그 안에는 아이들의 새 옷과 약 그리고 따뜻한 죽이 들어있었다. 우선 씻으세요. 아이들도 씻기고 옷 갈아입히고요. 서구가 사무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일부러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의 자존심을 조금이라도 지켜주고 싶었다. 지영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욕실로 들어가 뜨거운 물을 틀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한 물줄기에 그녀는 참았던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을 씻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힌 뒤 그녀 역시 몸을 씻고 나왔다. 방으로 나왔을 때 서구는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고 있었다. 미래는 이미 침대 위에서 곤히 잠들어 있었고 태호도 한결 편안해진 얼굴로 색색거리며 잠들어 있었다. 방 안은 따뜻했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여전히 어색하고 차가웠다. 구원자와 빚진 자, 그 명백한 관계가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지영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서구는 천천히 돌아보았다. 사과할 필요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사해서 다행입니다. 그럼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그는 더 이상 머무르지 않고 방을 나섰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지영은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 있었다. 따뜻하고 안전한 방 안에 있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폭풍우가 몰아치는 강가에 홀로 서 있는 기분이었다. 그녀를 구해준 이 남자는 과연 누구일까? 그리고 이제 그녀의 삶은 어디로 흘러가게 될까?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그 후 며칠 동안 도서구의 방문은 조심스러운 일상이 되었다. 그는 매일 저녁 퇴근길에 모텔에 들렀다. 그의 손에는 항상 음식과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물들이 들려 있었다. 처음에는 문가에서 쭈뼛거리던 정지영도 서서히 경계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건네는 물건들을 마지못해 받으면서도 낮은 목소리로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다. 변화의 시작은 미래였다. 아이는 서구를 진심으로 따랐다. 서구가 사다 준 스케치북에 서툰 솜씨로 그린 그림을 보여주며 자랑했고 새로 배운 동요를 불러주기도 했다. 아이의 순수한 웃음소리는 두 어른 사이에 어색하고 얼어붙은 공기를 녹이는 유일한 난로였다. 어느 날 저녁 지영은 처음으로 그에게 차를 대접했다. 모텔에 비치된 전기포트로 끓인 값싼 티백 녹차였다. 하지만 서구에게는 그 어떤 고급차보다 의미 있게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가 마침내 그를 침입자가 아닌 손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작은 신호였다. 하지만 서구는 그들의 관계가 나아질수록 이 작은 모텔방이 결코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더욱 절실히 깨달았다. 방은 한 가족이 살기에는 너무나 비좁았다. 태호가 기어다니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마음껏 움직일 공간은 없었다. 지영의 기침은 약 덕분에 나아졌지만 환기가 잘 안 되는 건조한 방은 그녀의 건강에 좋아 보이지 않았다. 그날도 서구는 아이들을 위한 새 옷과 식료품이 든 봉투를 들고 방을 찾았다. 미래는 그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고 태호는 침대 위에서 그를 보며 방긋 웃었다.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다. 식사를 마친 후 미래가 잠들고 태호가 지영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내쉴 때 서구는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지영 씨. 그의 진지한 목소리에 지영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제가 제안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무슨 제안인데요? 서구는 깊은 숨을 한번 들이쉬었다. 그는 자신의 제안이 얼마나 현실 감각 없이 들릴지 알고 있었지만 이것이 최선이라고 믿었다. 제 집으로 들어오시는 건 어떻습니까? 순간 방 안의 모든 온기가 사라졌다. 지영의 얼굴에서 부드러움이 싹 가시고 다시 다리 밑에서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날카로운 경계심이 되살아났다. 그녀는 잠든 태호를 고쳐 안았다. 마치 언제든 도망칠 준비를 하는 것처럼. 그럴 줄 알았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얼음 조각처럼 차가웠다. 결국 이런 제안을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서구는 당황했다. 아닙니다. 오해입니다. 제 말은 여긴 너무 좁고 아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래서요. 지영이 그를 쏘아붙였다. 그래서 당신 집으로 우리를 들이시겠다. 뭘 원하시는 거죠? 가사 도움이 아니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지만 그 눈빛은 세상에서 가장 모욕적인 단어들을 담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로 그녀의 온몸이 떨리고 있었다. 그녀는 서구가 막 가져온 새 옷과 음식이 담긴 비닐봉지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제가 그런 여자인 줄 아셨어요. 그녀는 봉지를 그의 발치에 문 쪽으로 세게 내던졌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과일 몇 개가 바닥으로 굴러떨어졌다. 당신 같은 남자들이 뭘 원하는지 내가 모를 것 같아요. 세상에 공짜는 없어요. 도서구 씨 차라리 다리 밑으로 다시 돌아가겠어요. 당신의 동정 어린 시선 아래서 당신 집에서 하녀처럼 사느니 그게 100번 나아요. 그녀의 절규는 비수처럼 날아와 서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선의는 가장 추악한 형태로 오해받았다. 그의 합리적인 제안은 그녀에게 참을 수 없는 모욕이 되었다. 방 안에는 지영의 거친 숨소리만이 가득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눈물을 쏟을 것처럼 눈가가 붉어져 있었다. 서구는 분노하거나 자신을 변호하는 대신 그저 지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얼굴에 떠오른 것은 분노가 아닌 아주 깊고 근원적인 슬픔이었다.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껏 들어본 적 없이 낮고 공허했다. 오해입니다, 지영씨. 그는 바닥에 떨어진 귤을 주워들었다. 제 집은 해운대에 있습니다. 방 3개 넓은 거실 바다가 보이는 테라스. 하지만 그 집에 살아있는 건 저 혼자뿐입니다. 지영은 그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숨을 죽였다. 서구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부자의 오만함이나 동정이 없었다. 오직 뼈아픈 고독만이 담겨 있었다. 매일 밤 그 텅 빈 공간에 들어가면 숨이 막힙니다.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 집은 집이 아니라 그냥 차갑고 거대한 무덤 같습니다. 그의 마지막 말에 지영의 분노는 순식간에 증발해버렸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자의 고백을 듣고 있었다. 도서구의 고백은 정지영의 분노가 쌓아 올린 벽을 허물어뜨렸다. 그녀는 그의 발치에 흩어진 물건들과 그의 텅 빈 눈을 번갈아 보았다. 그녀는 언제나 자신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외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눈앞에는 모든 것을 가졌지만 아무것도 갖지 못한 한 남자가 서 있었다. 그의 고독은 그녀의 가난만큼이나 시리고 아파 보였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다시 모텔을 찾았다. 그의 손에는 화려한 선물이 아닌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해장국 2그릇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식탁 위에 음식을 내려놓았다. 어젯밤의 폭풍 같은 감정은 온데간데 없고 둘 사이에는 무겁고 어색한 침묵만이 흘렀다. 먼저 침묵을 깬 것은 지영이었다. 그녀는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듯 눈가가 퀭했다. 가겠습니다. 서구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그녀는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고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자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건 계약이에요. 임시 거주 계약. 저는 신세를 지는 게 아니라 잠시 당신의 집을 빌리는 겁니다. 좋습니다.
서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리고 제가 일자리를 구해서 돈을 모으는 대로 반드시 집을 나갈 겁니다. 그동안의 월세와 생활비는 제가 일을 해서라도 꼭 갚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녀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한 그의 배려였다. 그렇게 그들의 기묘한 동거는 하나의 계약으로 시작되었다. 해운대 마린시티의 초고층 아파트로 향하는 차 안에서 미래만이 신이 나 창밖을 보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지영은 뒷좌석에서 태어를 끌어안은 채 입을 굳게 다물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 비친 화려한 도시의 풍경은 마치 다른 행성처럼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32층 펜트하우스의 현관문이 열리는 순간 세 사람은 압도당했다. 광활한 거실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눈부신 바다, 대리석 바닥과 세련된 디자이너 가구들. 모든 것이 잡지 화보 속 한 장면 같았다. 하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사람 사는 온기가 전혀 느껴지지 않았다. 그곳은 살아있는 집이 아니라 값비싼 물건들로 채워진 거대한 전시장 같았다. 우와, 엄마 여기 정말 커. 여기서 살아도 돼. 미래가 거실을 뛰어다니며 소리쳤다. 아이의 웃음소리가 처음으로 그 거대한 공간에 생명을 불어넣었다. 서구는 아이의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그날부터 그들의 어색한 동거가 시작되었다. 보이지 않는 규칙들이 그들을 맴돌았다. 첫 번째 규칙 정지영은 결코 손님이 아니었다. 그녀는 다음 날 새벽부터 일어나 집 안 구석구석을 쓸고 닦았다. 이미 전문 청소업체가 관리하여 먼지 한 톨 없었지만 그녀는 무언가라도 해야만 마음이 편한 듯 했다. 그녀는 서구가 주문하려는 배달 음식을 만류하고 서툰 솜씨로나마 직접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된장찌개의 구수한 냄새가 처음으로 그 차가운 주방을 채웠다. 두 번째 규칙 도서구는 집주인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았다. 그는 퇴근 후 자신의 미니멀리즘 소파 위에 널브러진 미래의 장난감들을 보고도 아무 말 없이 지나쳐 서재로 들어갔다. 그는 12인용 식탁의 한쪽 끝에 지영과 아이들은 다른 쪽 끝에 앉아 식사했다. 미래의 제잘거림이 없었다면 질식할 것 같은 침묵이었다. 그들은 한 지붕 아래 살았지만 보이지 않는 선으로 나뉜 각자의 섬에 고립되어 있었다. 그렇게 일주일이 흘렀다. 서구의 여동생 도서연은 최근 오빠의 이상한 행동에 대해 의심하고 있었다. 매일 칼같이 퇴근하고 주말에도 회사에 나오지 않는다는 비서의 보고, 그리고 회사 자금의 일부가 정체 모를 생활비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재무팀의 귀띔. 촉이 좋은 그녀는 무언가 잘못되고 있음을 직감했다. 서연은 오빠의 성공에 숟가락을 얹어 호의호식하며 사는 물질적이고 계산적인 여자였다. 그녀에게 오빠의 재산은 곧 자신의 미래였다. 그날 오후 서구가 아직 퇴근하기 전이었다. 지영은 거실 바닥에서 막 뒤집기를 성공한 태어를 보며 처음으로 이 집에서 진심 어린 미소를 짓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성공에 기뻐하며 박수를 치던 바로 그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딩동, 날카로운 초인종 소리가 고요함을 깨뜨렸다. 지영은 의아했다. 서구 씨가 오기엔 이른 시간이었다. 누구일까?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 현관으로 향했다. 타월을 안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다. 문 밖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값비싼 명품으로 치장한 여자가 서 있었다.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 날카로운 눈매, 그리고 지영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경멸적인 시선. 도서연이었다. 서연의 눈은 지영의 수수한 옷차림과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 그리고 집 안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옹알이에 차례로 머물렀다. 그녀의 입가에 차가운 비웃음이 걸렸다. 누구신데? 서연은 얼어붙은 지영을 무시하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서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잘 벼린 칼 같은 날이 서 있었다. 감히 제 오빠 집에 버젓이 계시죠? 도서연의 침입은
예고 없는 태풍과 같았다. 그녀는 집주인 행세를 하며 거실 한가운데 떡하니 버티고 섰다. 그녀의 시선은 먼지를 찾으려는 듯 집 안 구석구석을 훑었고 이내 혐오스럽다는 듯 정지영에게 고정되었다. 기가 막혀서 우리 오빠가 드디어 노망이라도 든 모양이네. 애 딸린 여자를, 그것도 이런 행색을 한 여자를 집에 들이다니. 서연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뚝뚝 묻어났다. 지영은 품에 안은 태호가 놀랄까봐 아이를 더 꽉 끌어안았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쿵쾅거렸다. 누구신지 모르겠지만 함부로 말씀하지 마세요. 지영이 간신히 대꾸했다. 함부로 지금 누가 누구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야. 서연이 코웃음을 쳤다. 당신 정체가 뭐야? 얼마 받고 이 집에 들어왔어? 1억 2억. 우리 오빠 순진한 거 이용해서 한몫 단단히 챙겨보겠다 이거지. 뻔하지, 당신 같은 여자들 속셈. 서연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되어 지영의 가슴에 박혔다. 다리 밑에서 겪었던 그 어떤 추위보다 더 혹독한 모욕감이었다. 나가주세요. 여긴 도서구 씨 집이고 당신은 초대받지 않은 손님이에요. 뭐 손님, 이 집의 반은 내 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야. 당신 같은 꽃뱀으로부터 우리 오빠 재산을 지킬 권리가 나한테는 있어. 그때 방에서 놀고 있던 미래가 시끄러운 소리에 빼꼼히 고개를 내밀었다. 처음 보는 낯선 여자가 엄마에게 소리치는 모습을 본 아이의 얼굴이 하얗게 굳었다. 서연의 눈이 미래를 향했다. 어머, 하나가 아니었네. 애가 둘이야. 대단하다 정말. 이 애들 아버지는 어디다 팔아먹고 우리 오빠한테 빌붙은 거야. 그 순간 지영의 눈에서 무언가 뚝하고 끊어졌다. 자신을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었다. 하지만 아이들을 향한 모욕은 결코 용납할 수 없었다. 그 입 닥치지 못해 지영의 목소리는 그녀 자신도 놀랄 만큼 차갑고 단호했다. 그녀는 태어를 소파 위 안전한 곳에 내려놓고 서연을 향해 똑바로 섰다.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그리고 내 아이들에 대해 함부로 짓거릴 자격 당신한테는 없어. 지영의 기세에 서연은 잠시 주춤했지만 이내 다시 비웃음을 되찾았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시원한 물이 담긴 유리잔을 집어들었다.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난이 사람을 이렇게 뻔뻔하게 만드는 건가? 네 주제를 좀 알아야지. 그리고 다음 순간 서연은 들고 있던 물잔을 그대로 지영의 얼굴에 뿌려버렸다. 촤악! 차가운 물줄기가 지영의 얼굴과 머리카락 옷을 순식간에 적셨다. 물방울이 턱을 타고 뚝뚝 떨어졌다. 충격과 모욕감에 지영은 잠시 숨을 멈췄다. 겁에 질린 미래가 엄마 하고 외치며 울음을 터뜨렸다. 서연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이제 좀 정신이 들어. 이게 바로 네가 있어야 할 곳이야. 더러운 길바닥.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오래가지 못했다. 물에 젖어 엉망이 된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슬픔이나 굴욕감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곳에는 차갑고 이글거리는 분노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앞으로 성큼 다가섰다. 짝 맑고 날카로운 파여름이 거대한 거실을 가득 메웠다. 지영의 손바닥이 서연의 뺨을 정확하고 강하게 후려쳤다. 고개가 세차게 돌아간 서연은 충격으로 몇 초간 멍하니 서 있었다. 감히 누가 자신을 때린다는 것은 상상조차 해본 적 없는 일이었다. 서서히 붉게 달아오르는 뺨의 통증이 느껴지자 그녀의 얼굴이 경악과 분노로 일그러졌다. 내가 감히 나를 쳐. 바로 그때였다. 지금 뭐 하는 짓들이야. 현관문이 열리며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한 도서구가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의 얼굴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무서운 분노로 굳어 있었다.
그의 시선은 물에 빠진 생쥐꼴인 지영과 붉게 부어오른 뺨을 감싸 쥔 동생 서연을 차례로 훑었다. 오빠, 이 여자가 나를 때렸어. 서연이 억울하다는 듯 소리쳤다. 하지만 서구는 동생에게 눈길도 주지 않았다. 그는 곧장 지영에게 다가가 떨고 있는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그리고 자신의 코트를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다. 괜찮아요. 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부드러웠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참았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서구는 그제야 맹수 같은 눈으로 서연을 돌아보았다. 너 당장 이 집에서 나가. 오빠, 지금 제정신이야. 저 천박한 여자 편을 드는 거야. 나가라고 했다. 서구의 목소리는 강철처럼 단단했다. 다시는 내 허락 없이 이 집에 발들일 생각 마. 그리고 한 번만 더 이 사람과 아이들을 건드렸다간 그땐 네가 내 동생이라도 용서 안 해. 서연은 오빠의 싸늘하고 단호한 모습에 완전히 얼어붙었다. 그녀가 알던 언제나 자신에게 져주던 오빠가 아니었다. 그녀는 지영을 향해 도끼 어린 시선을 한번 쏘아붙인 뒤 분을 사귀지 못한 채 핸드백을 들고 쿵쾅거리며 집을 나섰다. 현관문이 세차게 닫히고 집 안에는 다시 침묵이 찾아왔다. 울음을 터뜨린 미래를 지영이 끌어안아 달랬다. 서구는 그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다가 조용히 수건을 가져와 지영의 젖은 머리를 닦아주기 시작했다. 그의 손길은 서툴렀지만 더없이 따뜻했다. 그들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보이지 않는 마지막 선이 방금 전에 그 폭풍으로 인해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날의 폭풍이 지나간 후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역설적으로 더 편안해졌다. 도서구의 확고한 태도는 정지영에게 전에 없던 안정감을 주었다. 그는 그녀를 단순한 세입자가 아닌 자신이 지켜야 할 사람으로 대했다. 그들의 저녁 식탁에서 보이지 않는 선은 사라졌고 대화는 조금씩 길어졌다. 서구는 회사의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지영은 아이들의 작은 성장기를 나누었다. 서구는 이전보다 더 일찍 퇴근했고 주말에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는 미래에게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태어를 목마 태워 집 안을 돌아다녔다. 텅 비었던 거대한 집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서구의 서툰 장난소리로 채워지기 시작했다. 지영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이 잊고 있던 평범한 가족의 풍경을 떠올렸다. 위태로운 행복이었지만 그녀는 그 순간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하는 법이다. 모욕감과 분노에 휩싸여 쫓겨난 도서연은 이대로 물러설 여자가 아니었다. 어디서 굴러먹던 뼈다귀인지 모를 여자에게 오빠를 빼앗길 수는 없었다. 그녀는 복수를 다짐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복수는 상대의 가장 아픈 과거를 들추어내는 것이다. 그녀는 흥신소에 사람을 붙여 정지영의 뒷조사를 시작했다. 며칠 뒤 서연은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찾았습니다. 정지영의 둘째 아이, 태호의 친부, 최민혁이라는 사람입니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이름에 서연의 입가에 뱀처럼 교활한 미소가 번졌다. 그래, 지금 그 사람은 뭐하고 살지. 빚 때문에 도망다니는 신세입니다. 도박에 빠져서 변변한 직업도 없고요. 현재 부산의 한 저렴한 여관에 숨어 지내고 있습니다. 잘 됐네. 서연은 만족스럽게 중얼거렸다.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있어야 제격이었다. 그녀는 최민혁에게 익명으로 연락을 취했다. 그의 옛 여자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건설회사 회장님 댁에 들어가 호의호식하고 있다는 달콤한 정보를 흘려주었다. 돈 냄새를 맡은 하이에나처럼 최민혁은 즉시 미끼를 물었다. 그날 오후 지영은 미래의 손을 잡고 아파트 단지 내 놀이터에 나와 있었다. 태호는 유모차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따스한 햇살과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어우러진 더없이 평화로운 순간이었다. 그때 그림자 하나가 그녀에게 다가왔다. 오랜만이네, 정주영. 귀에 익지만 다시는 듣고 싶지 않았던 목소리. 지영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몇 년의 세월 동안 술과 도박에 찌들어 더 초라해진 최민혁이 기름진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지영의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심장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았다. 네가 여긴 어떻게... 소문 들었지. 아주 좋은 집에 들어가서 팔자 고쳤다며. 우리 아들 덕분에 말이야. 민혁은 잠든 태호가 있는 유모차를 턱으로 가리켰다. 무슨 소리야. 태호는 당신이랑 상관없어. 지영이 날카롭게 쏘아붙였다. 상관이 왜 없어. 법적으로는 내가 애 아빠인데. 그는 능글맞게 웃으며 한 걸음 다가섰다. 솔직히 말해. 그 회장 영감탱이한테 얼마 받았냐. 반반씩 나누면 공평하잖아. 아들값. 아들값이라는 말에 지영은 피가 거꾸로 솟았다. 쓰레기 같은 인간. 당장 꺼져. 싫은데 여기 아주 공기 좋고 살기 좋네. 민혁은 주변을 둘러보며 빈정거렸다. 얌전히 돈 내놓으면 조용히 사라져 줄게. 아니면 저 회장님한테 직접 찾아가서 내 아들을 돌려달라고 해볼까. 언론에 제보라도 할까. 유명 건설사 회장 애 딸린 여자와 불륜 동거. 헤드라인 아주 죽여주겠는데. 그의 협박에 지영은 눈앞이 캄캄해졌다. 도서구. 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 때문에 그의 명예에 흠집이 가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원하는 게 뭐야? 지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일단 급한 대로 5천만 원 대련. 앞으로는 매달 생활비 좀 보내주고. 지영은 절망했다. 그녀에게는 5만 원도 없는 처지였다. 바로 그때였다. 놀이터 한쪽에서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시선이 있었다. 퇴근길에 잠시 들러 아이들을 보려던 도서구였다. 그는 낯선 남자가 지영의 팔을 거칠게 붙잡고 실랑이를 벌이는 모습을 발견했다. 서구는 직감적으로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느꼈다. 그는 성큼성큼 그들에게 다가갔다. 무슨 일입니까? 서구의 낮고 위압적인 목소리에 최민혁이 움찔하며 지영의 팔을 놓았다. 그는 서구의 고급스러운 옷차림과 범상치 않은 기세를 보고 잠시 주눅이 들었다. 누구신데 참견이십니까? 내가 이 사람 보호자요. 서구는 지영의 어깨를 감싸며 그녀를 자신의 등 뒤로 보호하듯 세웠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지영은 서구의 넓은 등을 보며 안도감과 동시에 끔찍한 불안감을 느꼈다. 최악의 상황이었다. 그에게만큼은 자신의 가장 추하고 어두운 과거를 보이고 싶지 않았다. 아, 보호자 나으리셨구나. 최민혁은 상황을 파악하고 다시 비열한 미소를 지었다. 잘 됐네요. 마침 할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 여자가 내 아들을 데리고 도망쳐서 말입니다. 아빠로서의 권리를 좀 찾아야겠습니다. 서구의 눈썹이 꿈틀했다. 그는 지영을 돌아보았다. 그녀는 입술을 깨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과거의 유령이 마침내 그들의 위태로운 행복을 집어삼키기 위해 현실의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최민혁이 남기고 간 상처는 깊었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어색한 침묵이 감돌았다. 정지영은 죄인처럼 고개를 숙이고 다녔고 도서구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그의 얼굴에는 수심이 가득했다. 과거라는 이름의 유령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다시 쌓아 올렸다. 지영은 밤마다 악몽을 꾸었고 서구는 늦게까지 서재에서 홀로 위스키를 마셨다. 변화를 감지한 것은 미래였다. 아이는 어른들의 슬픔에 누구보다 예민했다. 엄마는 웃지 않았고 아저씨는 더 이상 엉뚱한 농담을 하지 않았다. 집안의 웃음소리가 사라졌다.
엄마 아저씨랑 싸웠어. 어느 날 저녁 미래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영은 아무 말 없이 아이를 끌어안았다. 미안함에 가슴이 미어졌다. 다음 날 아침 서구는 무언가 결심한 듯 식탁에서 입을 열었다. 이번 주말에 롯데월드에 갑시다. 지영과 미래가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네. 날씨도 좋은데 집에만 있는 건 답답하잖아요. 미래가 좋아할 겁니다. 그는 애써 밝은 목소리로 말했다. 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회전목마도 타고 옵시다. 그의 갑작스러운 제안은 어둠 속에 던져진 작은 불꽃과 같았다. 지영은 망설였다.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었다. 하지만 롯데월드와라고 외치며 두 눈을 반짝이는 미래를 보자 차마 거절할 수가 없었다. 토요일 아침 그들은 처음으로 가족 나들이 같은 것을 떠났다. 서구는 평소 입던 딱딱한 정장 대신 편안한 면바지와 니트를 입었다. 어색했지만 훨씬 부드러워 보였다. 지영도 서구가 선물했던 옷 중에 가장 밝은 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었다. 롯데월드는 사람들로 북적였다. 화려한 음악 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달콤한 팝콘 냄새. 현실의 근심을 잊게 만드는 마법 같은 공간이었다. 미래는 난생 처음 와보는 놀이공원에 완전히 넋을 잃었다. 아이는 서구와 지영의 손을 양쪽에 꼭 잡고 이것저것 가리키며 쉴 새 없이 제잘거렸다. 아빠 저거 봐, 회전목마야, 우리 저거 타자. 미래가 무심코 서구를 아빠라고 불렀다. 서구는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의 심장이 따뜻하게 내려앉았다. 지영의 얼굴이 살짝 붉어졌다. 미래야 아저씨라고. 괜찮습니다. 서구가 지영의 말을 막으며 부드럽게 웃었다. 좋네요, 그 호칭. 그는 미래를 번쩍 안아들었다. 그래, 우리 딸. 아빠랑 회전목마 타러 가자. 그들은 반짝이는 불빛 아래서 회전목마를 탔다. 미래는 백매 올라탄 공주님처럼 행복하게 웃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는 서구와 지영의 얼굴에도 어느새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은 범퍼카를 타며 서로를 쫓고 솜사탕을 나눠 먹으며 잠시나마 모든 시름을 잊었다. 서구는 태어를 품에 안고 퍼레이드를 구경했다. 화려한 캐릭터들이 손을 흔들며 지나갈 때마다 태어는 신기한 듯 눈을 동그랗게 뜨고 작은 손을 뻗었다.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던 서구는 문득 깨달았다. 지난 수십 년간 그가 쌓아 올린 성공과 부가 지금 이 순간 아기 손가락에 작은 온기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것이 진짜 삶이었다. 해가 저물고 성에 화려한 불꽃이 터져 오를 때였다. 그들은 잠시 말을 잃고 밤하늘을 수놓는 불꽃을 바라보았다. 미래는 서구의 품에 안겨 있었고 지영은 태어를 안은 채 그의 어깨에 살며시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지영이 조용히 속삭였다. 오늘 정말 꿈만 같아요. 내가 더 고맙습니다. 서구가 대답했다. 나에게도 이런 날이 올 수 있다는 걸 알게 해줘서. 그 순간 그들은 진짜 가족처럼 보였다. 과거의 상처도 불투명한 미래에 대한 불안도 화려한 불꽃 아래에서는 잠시 희미해졌다. 하지만 그들이 모르는 사이 또 다른 그림자가 그들의 행복을 겨누고 있었다. 같은 시각 부산의 한 고급 호텔 라운지. 도서연은 맞은편에 앉은 최민혁을 경멸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래서 돈은 좀 뜯어냈어요. 아, 그 영감탱이가 방해하는 바람에. 근데 확실히 둘이 뭔가 있긴 있더군요. 그 여자 아주 벌벌 떨던데요. 최민혁이 비열하게 웃었다. 그 정도로 부족해. 서연이 차갑게 말했다. 내 오빠가 정신을 차리게 하려면 훨씬 더 큰 충격이 필요해. 그냥 돈 몇 푼 뜯는 걸로는 안 돼. 아예 저 여자가 오빠 인생에서 깨끗하게 사라지게 만들어야 한다고. 그녀는 돈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로 쓱 밀었다.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이 봉투의 10배를 보게 될 거예요. 최민혁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렸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서연의 입에 잔인한 미소가 걸렸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해동건설 본사 로비로 가세요. 기자들도 몇 명 불러놓을 테니 거기서 당신이 할 일은 딱 하나야. 그녀는 몸을 숙여 최민혁에게 속삭였다. 그녀의 계획은 그들의 행복했던 하루를 산산조각 낼 잔인하고 치명적인 독이었다. 롯데월드의 마지막 불꽃이 밤하늘에서 사라지고 있었다. 그것은 마치 그들 가족의 짧고 위태로운 행복의 마지막 불꽃놀이처럼 보였다. 롯데월드에서의 하루는 마법과 같았다. 그날 이후 펜트하우스에는 다시 따뜻한 온기가 감돌았다. 도서구와 정지영은 더 이상 과거의 유령에 얽매이지 않기로 암묵적으로 약속했다. 그들은 서로에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고 미래는 매일 아침 서구를 아빠라고 부르며 잠을 깨웠다. 서구는 난생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실감했다. 그는 이 행복을 영원히 지키고 싶었다. 그는 결심했다. 월요일 아침 서구는 평소보다 더 세심하게 옷을 차려입었다. 그의 서랍 속에는 오랫동안 주인을 기다려온 작은 벨벳 케이스가 있었다. 오늘 그는 정지영에게 정식으로 청혼할 생각이었다.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법적인 가족으로 인생의 동반자로 맞이하고 싶었다. 같은 시각 해동건설 본사 1층 로비. 최민혁은 도서연이 사준 번쩍이는 싸구려 양복을 입고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고 있었다. 약속된 시간이 되자 지역 신문사의 기자 2-여 명이 카메라를 들고 어슬렁거리며 나타났다. 도서연이 뒷돈을 찔러주며 부른 자들이었다. 모든 준비는 끝났다. 오전 9시 도서구의 검은색 제네시스가 건물 현관 앞에 멈춰 섰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자 서구가 위풍당당한 모습으로 차에서 내렸다. 바로 그 순간이었다. 도서구 회장 최민혁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서구를 향해 달려들었다. 로비에 모든 직원과 방문객들의 시선이 순식간에 집중되었다. 내 아내와 자식을 돌려내 이 파렴치한 놈아. 최민혁은 서구의 멱살을 잡으려는 듯 달려들었고 놀란 경비원들이 급히 그를 제지했다. 서구는 예상치 못한 상황에 미간을 찌푸렸다. 누구신데 행패요. 나는 정지영의 남편이자 내 놈이 데리고 사는 태호의 애비다. 최민혁이 발악하듯 소리쳤다. 내 놈이 돈으로 내 아내를 꼬드겨서 가정을 파탄냈어. 당장 내 처자식을 돌려내. 정지영 남편. 애 아빠라는 자극적인 단어에 로비는 순식간에 술렁이기 시작했다. 기자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카메라 플래시를 터뜨렸다. 해동건설 도서구 회장 불륜 스캔들이라는 헤드라인이 눈앞에 그려지는 순간이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서구가 차갑게 대응했지만 그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다. 공교롭게도 그날 지영은 서구의 지갑을 전해주기 위해 처음으로 그의 회사를 찾았다. 로비로 들어서던 그녀는 아수라장이 된 광경과 그 중심에서 추악한 거짓말을 내뱉고 있는 최민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저 사람입니다. 저 여자가 바로 내 아내 정지영입니다. 최민혁이 지영을 발견하고 손가락질하며 외쳤다. 모든 시선이 지영에게로 쏠렸다. 수근거림이 파도처럼 그녀를 덮쳤다. 경멸, 호기심, 비난이 섞인 눈빛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었다. 금방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순간 그녀는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서구를 향해 걸어갔다. 그리고 그의 옆에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섰다.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결심했다. 지영은 최민혁을 그리고 자신들을 둘러싼 모든 사람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떨리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외쳤다. 이 사람은 제 남편이 아닙니다. 태호의 친부인 건 맞지만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버리고 떠난 사람이에요. 돈을 노리고 나타나 우리를 협박하던 쓰레기일 뿐입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외침에 술렁임이 잠시 멎었다. 서구는 자신의 옆에 선 그녀를 놀라움과 감동이 뒤섞인 눈으로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여자였다. 보안팀은 뭐 하나 당장 저 사람 끌어내고 경찰에 신고해 서구가 불호령을 내렸다. 그리고 저 기자 양반들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단단히 각오해야 할 겁니다. 경비원들이 최민혁의 양팔을 붙잡아 거칠게 끌어내기 시작했다. 최민혁은 끌려나가면서까지 두고 봐 이놈들아, 내가 다 폭로할 거야 라며 악을 썼다. 소란이 겨우 정리되고 서구는 지영의 손을 잡고 자신의 집무실로 향했다. 직원들의 따가운 시선이 뒤통수에 박혔지만 그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다. 회장실 문이 닫히자마자 긴장이 풀린 지영의 다리가 후들거리며 주저앉았다. 죄송해요. 저 때문에 회장님 명예에. 그녀가 울먹이며 말했다. 서구는 그녀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아니야, 당신 잘못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더없이 부드러웠다. 오히려 고마워요. 그렇게 용기 내줘서, 내 옆에 서줘서.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다이아몬드 반지가 반짝이고 있었다. 지영 씨, 당신의 과거가 어떻든 상관없어요. 나에게는 지금 당신과 아이들만 있으면 돼요. 나와 정식으로 가족이 되어주지 않겠어요. 지영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크게 떴다. 최악의 순간에 찾아온 가장 기적 같은 순간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새로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가 막 고개를 끄덕이려던 바로 그 순간이었다. 허우헉. 서구가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다.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하게 변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긴장이 그의 심장을 덮친 것이다. 회장님, 왜 그러세요? 가슴이 너무... 그 말을 끝으로 서구의 몸이 옆으로 스르르 기울었다. 벨벳 케이스가 그의 손에서 떨어져 바닥으로 굴러갔다. 반지가 대구르르 굴러 멈춘 곳은 지영의 발치였다. 회장님,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지영의 절규가 고요한 회장실을 가득 메웠다. 방금 전까지 찬란하게 빛나던 반지는 이제 차가운 바닥 위에서 불길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행복의 절정에서 그들은 가장 깊은 절망의 나락으로 추락했다. 환자분 심근경색입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정말 위험했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지영의 심장에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녀는 하얗게 질린 얼굴로 수술실 문만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아직도 온기가 남아있지 않은 도서구의 차가운 천이 느껴지는 듯했다.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까지의 몇 분은 지옥과 같았다. 비명을 지르는 그녀의 목소리를 듣고 달려온 비서가 119에 신고하는 동안 지영은 정신없이 서구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풀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그녀는 그의 가슴에 양손을 깍지 껴올리고 체중을 실어 압박하기 시작했다. 하나 둘 셋. 어디서 배운 거냐고 묻는다면 그녀는 대답할 수 없었을 것이다. 태호를 낳고 홀로 아이를 키우면서 만약이라는 온갖 끔찍한 상황에 대비해야만 했다. 아이가 떡을 먹다 목에 걸리면 어떡하지? 갑자기 경기를 일으키면 어떡하지? 인터넷을 뒤지고 보건소 교육 영상들을 보며 닥치는 대로 배웠던 응급처치술이었다. 언젠가 내 아이를 지키기 위해 써야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그 기술을 지금
자신과 아이들을 지켜준 남자를 살리기 위해 쓰고 있었다. 땀이 비오듯 쏟아지고 팔이 끊어질 듯 아파왔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제발, 제발 살아주세요. 의사는 서류를 넘기며 무심하게 덧붙였다. 병원으로 이송되는 동안 심정지가 한번 왔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누군가 아주 정확하게 심폐소생술을 시행했더군요. 그 덕분에 뇌로 가는 산소 공급이 유지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환자분의 생명의 은인입니다. 의사는 당연히 동행한 비서가 했을 것이라 생각하며 그를 쳐다보았지만 비서는 고개를 저으며 넋이 나간 지영을 가리켰다. 의사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다. 그는 지영을 다시 한번 쳐다보았다. 가녀리고 창백한 여자. 하지만 그녀의 눈빛 속에는 강철 같은 무언가가 있었다. 그때 복도 저편에서 또각거리는 하이힐 소리와 함께 도서연이 달려왔다. 그녀의 완벽했던 화장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고 얼굴은 불안과 죄책감으로 뒤범벅이 되어 있었다. 오빠, 우리 오빠는. 서연은 수술실 문을 붙잡고 울부짖다가 그 옆에 망연자실 서 있는 지영을 발견했다. 서연의 눈에 순간적으로 증오의 불꽃이 타올랐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오빠를 이렇게 만들었어. 이 불행을 몰고 다니는 여자야. 그녀는 지영에게 달려들어 머리채라도 잡을 듯이 달려들었다. 하지만 지영은 피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텅 빈 눈으로 서연을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런 변명도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쩌면 그녀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고 지영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보다 못한 비서가 서연을 말렸다. 사모님 진정하십시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이게 진정하게 생겼어. 저 여자가 우리 집안을 완전히 풍비박산 내놓고 있는데. 몇 시간 같은 수술이 끝나고 서구는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며칠간은 경과를 지켜봐야 한다는 진단이 내려졌다. 서연은 유리창 너머로 온갖 기계장치에 둘러싸여 잠든 오빠의 모습을 보며 주저앉아 오열했다. 자신이 벌인 일이 자신이 꾸민 복수가 결국 오빠의 심장에 칼을 꽂은 셈이었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이런 결과가 아니었다. 지영은 중환자실 앞 차가운 의자에 홀로 앉아 있었다. 그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오직 기도하는 것밖에는. 비서가 아이들을 집으로 데려다주고 돌보미를 불렀다는 연락을 해왔지만 그녀는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밤이 깊어졌다. 복도는 오직 형광등 불빛만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울음을 그친 서연이 지영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이전의 도끼는 사라져 있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해줬어요. 서연이 힘겹게 입을 열었다. 당신이 우리 오빠를 살렸다고. 지영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서연은 지영의 옆자리에 힘없이 주저앉았다. 두 여자 사이에는 오랫동안 침묵이 흘렀다. 증오와 원망으로 가득 찼던 그 공간을 이제는 무거운 죄책감과 알 수 없는 연대감이 채우고 있었다. 왜 그랬어요? 서연이 물었다. 우리 오빠가 당신한테 대체 뭐길래? 그냥 모르는 척 떠나버릴 수도 있었잖아요. 당신 인생을 망가뜨린 건 우리 오빠인데. 지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서 참았던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다. 그 사람은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져 나왔다. 저와 제 아이들을 처음으로 사람으로 봐준 사람이니까요. 그녀의 담담한 고백은 그 어떤 절규보다 더 아프게 서연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자신이 질투하고 미워했던 저 여자가 어쩌면 자신보다 더 진심으로 오빠를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이 오늘 기적을 만들어냈다는 것을.
차가운 병원 복도에서 두 여자는 말없이 함께 밤을 지새웠다. 그것은 길고 긴 화해의 시작이었다. 이틀 후 도서관은 일반 병실로 옮겨졌다. 의식을 되찾은 그가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은 정지영이었다. 꼬박 이틀을 병원 의자에서 새우잠을 자며 그를 간호한 그녀는 그가 눈을 떴다는 소식에 한달음에 달려갔다. 병실 문을 열자 창백하지만 한결 편안해진 얼굴의 서구가 그녀를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지영 씨. 그의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다정했다. 그 부름 한마디에 지영은 참고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의 침대 곁으로 다가갔다. 괜찮으세요?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덕분에요. 서구가 힘겹게 손을 들어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었다. 의사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아니었으면 나 여기 없었을 거라고. 지영은 고개를 저으며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에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되신 건데. 아니, 서구가 단호하게 그녀의 말을 잘랐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당신 덕분이야. 당신과 아이들을 만나지 못했다면 내 심장은 진작에 멈췄을지도 몰라. 의미 없이 뛰고 있었을 테니까. 그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영은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눈물만 흘렸다.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동안의 모든 오해와 상처가 따뜻한 천속으로 녹아내리는 듯했다. 그때 병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고 도소연이 들어섰다. 그녀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짙은 후회와 미안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는 오빠와 지영이 마주 잡고 있는 손을 보고 잠시 머뭇거렸다. 오빠, 몸은 좀 어때? 괜찮아. 서구가 짤막하게 대답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직 서운함이 남아 있었다. 서연은 과일 바구니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지영 앞에 섰다. 그리고 모두가 예상치 못한 행동을 했다. 그녀는 지영을 향해 허리를 90도로 깊게 숙였다.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말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야 알겠습니다. 용서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사과는 꼭 하고 싶었어요. 오빠를 구해줘서 정말 고맙습니다. 지영은 당황해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는 서연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잡아 일으켰다. 고개 드세요.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서연이 고개를 저으며 눈물을 글썽였다. 제가 당신에게 했던 말들, 행동들 평생 후회하며 살 거예요. 저는 그저 오빠를 잃을까봐 두려웠어요. 낯선 당신이 나타나서 오빠의 모든 것을 앗아갈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제가 너무 어리석고 이기적이었어요. 그녀의 진심 어린 사과에 지영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마지막 응어리마저 풀어졌다. 그녀는 서연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었다. 이해해요. 저라도 그랬을 거예요. 이제 다 괜찮아요. 서연은 그런 지영의 모습에 더 큰 죄책감을 느끼며 눈물을 쏟았다. 서구는 두 여자의 모습을 말없이 지켜보았다. 그의 심장을 짓누르던 마지막 돌덩이가 사라지는 기분이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두 여자가 마침내 서로를 용서하고 받아들이고 있었다. 서연이 돌아간 후 병실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아직 유효한가요? 지영이 창밖을 보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 질문이요. 그날 회장실에서 하셨던. 서구는 그녀의 말을 알아듣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는 침대 옆 서랍에서 간호사에게 부탁해 가져온 작은 벨벳 케이스를 꺼냈다. 반지는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물론 유효하고 말고.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지영이 급히 그를 말렸다. 누워 계세요. 아직 무리하시면 안 돼요. 아니,
이건 앉아서 해야 해. 그는 힘겹게 침대에 등을 기대앉아 그녀를 향해 케이스를 열어 보였다. 반지는 없지만 내 진심은 여기 그대로 있어, 정지영 씨. 그는 이번에 회장님이라는 호칭 대신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나와 결혼해 주겠소. 당신의 남편으로, 미래와 태호의 아버지로. 평생 당신들 곁을 지키게 해줘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당신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이번에는 반지도 화려한 장소도 없었다. 오직 환자복을 입은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지만 가장 진실된 남자의 청혼만이 있었다. 지영의 눈에서 다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오열하다가 이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그럴게요. 그녀의 대답에 서구의 얼굴에도 안도와 기쁨의 미소가 번졌다. 그는 그녀의 손을 끌어당겨 자신의 심장 위에 올려놓았다. 이제부터 이건 당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었다. 병실 창문으로 따스한 오후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마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 두 사람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다. 길고 길었던 아픔과 오해의 시간이 끝나고 마침내 진정한 사랑과 용서를 통해 하나의 가족이 탄생하는 순간이었다. 1년 후 하운데 펜트하우스. 이곳은 더 이상 도서구의 차가운 전시장이 아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벽에 걸린 삐뚤빼뚤한 가족 그림이었다. 아빠, 엄마, 누나, 그리고 아기. 미래가 그린 그림이었다. 거실의 고급스러운 유리 테이블은 모서리 보호대로 감싸여 있었고 미니멀리즘 소파 위에는 아이들의 인형과 장난감 자동차가 흩어져 있었다. 대리석 바닥에는 태호가 마음껏 기어다닐 수 있도록 푹신한 놀이 매트가 깔려 있었다. 집 안 곳곳에는 웃음소리와 삶의 흔적이 가득했다. 이곳은 마침내 진정한 가정이 되었다. 여보, 넥타이 좀 매줘요. 오늘 중요한 계약이 있어서. 침실에서 나온 도서구의 목소리는 예전의 냉랭함 대신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일에 미쳐 사는 워커홀릭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매일 아침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고 정확히 6시에 퇴근하는 남편이자 아빠가 되었다. 회사 일은 유능한 부사장에게 많이 위임했고 덕분에 회사는 오히려 더 체계적으로 성장했다. 알았어요. 가만히 좀 있어봐요. 주방에서 앞치마를 두른 정지영이 웃으며 다가왔다. 그녀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며 위축되던 여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작은 온라인 쿠킹 클래스를 시작했고 엄마의 따뜻한 집밥이라는 컨셉으로 주부들 사이에서 꽤 인기를 얻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찾았고 사랑받는 아내이자 존경받는 엄마로서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었다. 다녀오세요, 아빠. 학교 갈 준비를 마친 미래가 달려와 서구의 다리를 꼭 껴안았다. 아이는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로 자랐다. 우리 공주님도 학교 잘 다녀와. 서구가 미래의 이마에 뽀뽀해 주었다. 지영의 품에 안겨있던 태호도 아빠 하고 온갈거리며 손을 흔들었다. 아이는 이제 막 걸음마를 떼기 시작했다. 서구는 아이의 통통한 볼에 입을 맞추고 나서야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현관을 나섰다. 오늘은 태호의 첫 번째 생일이었다. 저녁이 되자 집에는 특별한 손님들이 찾아왔다. 한결 부드러워진 인상의 도서연과 그녀의 남편 박재민이었다. 서연은 이제 매주 주말마다 찾아와 조카들과 놀아주는 조카바보 고모가 되었다. 그녀는 지영이 차린 음식들을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다. 형님, 이 갈비찜 정말 맛있어요. 나중에 꼭 비법 좀 알려주세요. 어색했던 형님이라는 호칭도 이제는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생일 파티는 테라스에서 열렸다. 서구와 지영은 작은 정원을 꾸며놓았고 미래가 심었던 방울토마토가 빨갛게 익어가고 있었다. 고깔 모자를 쓴 태호가
케이크 앞에 앉아 신기한 듯 촛불을 바라보았다. 모두가 함께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다. 사랑하는 우리 태호, 생일 축하합니다. 촛불이 꺼지고 모두가 박수를 쳤다. 태호는 돌잡이에서 망설임 없이 연필을 잡았다. 미래는 내 동생 공부 잘하겠다 며 기뻐했다.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뒤 서구와 지영은 잠든 아이들을 침대에 눕히고 테라스로 나왔다. 시원한 밤바람이 불어왔다. 저 멀리 광안대교의 불빛이 바다 위에서 보석처럼 반짝였다. 지영이 서구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오늘 꼭 꿈만 같았어요. 나도 그래. 서구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1년 전 오늘을 생각하면 아직도 믿기지가 않아. 그때 기억나요. 다리 밑에서 내가 아저씨한테 세상에 공짜는 없다고, 당신 같은 남자들은 항상 대가를 원한다고 쏘아붙였던 거. 기억나지? 그때 나 상처 좀 받았어. 서구가 장난스럽게 대꾸했다. 지영이 웃으며 그를 올려다보았다. 근데 그때 내가 틀렸어요. 세상에 공짜는 있더라고요. 아니, 당신이 맞았어. 서구가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대가를 받았으니까. 네. 서구는 그녀를 자신의 품으로 끌어당겨 부드럽게 안았다. 그의 심장 뛰는 소리가 그녀에게 고스란히 전해졌다. 나는 당신과 아이들을 내 세상 전부와 맞바꾼 거니까. 내가 받은 이 행복에 비하면 내가 가진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아.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조심스럽게 접어둔 꼬깃꼬깃한 10,000원짜리 지폐 한 장을 꺼내 보였다. 이게 뭔지 알아? 모르겠는데요. 1년 전 미래가 나한테 처음 줬던 약속이야. 우유값 갚겠다면서. 난 아직 이 빚을 다 갚지 못했어. 미래가 나에게 준 행복이라는 빚. 지영의 눈의 감동에 눈물이 고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아는 채 멀리 동쪽 하늘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던 어둠이 서서히 걷히고 수평선 너머로 붉고 따뜻한 기운이 번져오고 있었다. 가장 깊은 밤을 지나 마침내 새로운 날의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 그들은 진정한 집을 찾았다. 그것은 벽돌과 시멘트로 지어진 건물이 아니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서로의 마음속에 있었다. 그들이 함께 맞는 가장 따뜻한 새벽이었다. 끝.